안녕하세요. 그루자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노동자 쟁의행위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동자 쟁의행위는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파업, 태업, 보이콧이 있습니다. 노동자가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쟁의행위, 파업, 태업, 보이콧 등을 통해서 의견을 관철시키도록 교섭력을 높이도록 할 수 있고요. 사측 입장에서는 직장 폐쇄가 있습니다. 네, 사측의 조치는 직장 폐쇄다. 네, 요것만 기억을 해두시고 또 한 가지 더 노사관계 3주체 하면 노사정이죠. 그래서 노사정위원회 있잖아요. 네,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있다. 요 정도 정리하고 바로 문제 풀면서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노동조합 측 쟁의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 태업, 보이콧, 피케팅, 또 파업이 있습니다. 직장 폐쇄는 사용자 측. 2번 노동조합의 쟁의수단이 아닌 것은 불매운동, 시위, 파업. 네, 불매운동이라는 것은 여론을 이렇게 조성해서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을 유도하는 것. 이것도 노동조합의 쟁의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장 폐쇄는 사용자 측의 수단이 되겠습니다. 3번 근로자 측의 쟁의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파업, 준법 투쟁, 피케팅 다 노동조합 측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이고요. 대체 고용은 사측의 조치가 되겠습니다. 4번 임금 교섭의 과학화 합리화를 위해 의존성이 높아져야 할 부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네, 임금 교섭은 노동조합, 사용자 측, 정부, 노사정 간의 힘의 논리가 아니라 경제 논리가 우선시 될 때 임금 교섭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 되겠죠. 그래서 노동시장 요인을 의존성이 높아져야 더 적합하겠다. 정답 3번. 5번 프리만과 메도프가 지적한 노동조합의 두 얼굴에 해당하는 것은 네, 이것은 집단적 목소리와 독점입니다. 정답은 3번인데 프리만 메도프는 노동조합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순기능이라고 하면 집단적 목소리가 되겠죠. 소통에 있어서 순기능이 있다. 하지만 역기능으로서는 노동조합이 이제 조합원들의 이익에만 집중을 해서 이제 자신들의 이익에만 독점적 이익을 추구했다. 이런 게 역기능, 노동조합의 역기능. 그래서 프리만과 메도프는 이러한 역기능의 영향이 더 크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독점과 집단적 목소리. 노동조합의 두 얼굴. 6번입니다. 사회적 합의주의의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인 노사정위원회. 노사정위원회 구성 집단. 노동조합, 사용자, 정부 되겠죠? 그래서 대학은 속하지 않습니다. 7번. 노사관계의 3주체. 노사정, 노사정. 정답 1번. 이원적 노사관계론입니다. 노사관계가 이원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론인데요. 노사관계의 이중성을 설명합니다. 제1차 관계와 제2차 관계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제1차 관계는 경영대 종업원의 관계. 경영대 종업원의 관계가 1차 관계죠. 우선 내가 어떠한 조직에 들어가면 나와 회사와의 관계가 1차적 관계잖아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2차 관계는 경영대 노동조합 관계. 이게 2차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 관계의 성격은 협력적, 우호적 관계. 그리고 2차적 관계, 노동조합과 경영과의 관계는 대립 관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성, 이원적인 관계라는 것은 개별적 노사 관계. 나와 회사와의 관계는 개별적 관계죠. 하지만 집단적 관계는 노동조합과 회사와의 관계. 이게 집단 협약을 바탕으로 하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집단적 노사 관계. 마찬가지 협력적
관계이면서 또 2차적 관계에서는 제2차 관계에서는 대립적 관계죠. 노동조합과 회사는 이제 대립적인 성격을 띠게 되고요. 그리고 경제적 관계이기도 하고 사회적 관계이기도 한 이원적 관계이다. 마찬가지로 종속 관계, 종업원으로서의 나와 회사의 관계는 이제 종속이 되는 것이지만 노동조합과 회사와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를 띈다. 이러한 노사관계의 이중성을 설명한 이론. 그래서 1차 관계, 2차 관계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문제 풀어봅니다. 이원적 노사관계론의 구조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1차 관계는 경영대 종업원의 관계였고 2차 관계는 경영대 노동조합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제가 잘못 오타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가 경영대 종업원의 관계이고 여기가 경영대 노동조합의 관계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정답이 없죠. 네. 그래서 여기 3번 보기가 경영대 종업원 관계, 그리고 2차 관계는 경영대 노동조합 관계.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확인을 많이 해도 이게 계속 이렇게 나오네요. 다음 그 버전에서는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노사관계의 시스템 이론입니다. 던롭의 이론인데요. 던롭은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시스템 이론인데 노사관계의 주체를 이제 노사정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정부, 노동자 및 단체, 사용자 및 단체, 노사정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는 이것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들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을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노사관계는 기술에 의해 결정이 되고 또 시장 또는 예산상의 제약, 시장 또는 예산상의 제약. 지금 바로 암기를 해버리세요. 기술에 의해 노사관계가 결정이 될 수 있고 시장 또는 예산상의 제약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고 권력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 기술, 시장 또는 예산상의 제약, 권력 구조에 의해서 노사관계가 결정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사정, 각 주체가 되겠죠. 노사관계의 각 주체, 노사정. 노동자 및 노동조합은 이제 당연히 노동조합이 포함되고 뿐만 아니라 장기간 근속으로 인해서 자연 발생된 비공식 조직도 노동자 집단에 이제 포함을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및 사용자 단체도 단지 기업의 사용자 측뿐만 아니라 뭐 중간관리층, 협회, 협동조합, 기타 경제단체들을 총망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정부, 마찬가지 행정부서뿐만 아니라 법원, 정부의 각종 위원회도 포함하는 개념이 정부입니다. 그래서 노사정, 이렇게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건이나 환경, 방금 우리가 정리한 기술, 시장 또는 예산상의 제약, 권력구조, 요것들에 의해서 노사관계가 결정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기술적 특성이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술적 특성, 생산 현장에서의 근로자의 질이나 양, 생산 과정이나 생산 방법 등에 따라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왜 기업 내부에서 직원 내부 훈련 등을 통해서 숙련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 기업 특유의 그런 노하우, 이런 것들이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교섭력에 확실히 영향을 주잖아요. 이런 그 기업 자체만의 노하우라든지 근로자의 이런 퀄리티, 이런 것들이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 또 시장 또는 예산 제약, 제품 시장의 형태, 비용 및 이윤이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해당 기업이 속한 그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냐 아니면 독과점 시장이냐에 따라 서로의 교섭력이 달라질 수 있겠죠. 다음 권력 구조입니다. 사회 내 주체들의 세력 관계. 그래서 노사정 간의 권력의 배분 관계, 힘의 배분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도 노사 관계의 서로 교섭력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특성, 시장 또는 예산 제약, 권력 구조, 네, 이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던롭의 시스템 이론 한계점이 있어요. 한계점이라고 하면 자본과 노동 관계가 결여되어 있다. 자본과 노동의 관계가 결여되어 있고 지배 종속 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게 경영과 노동과의 관계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 자본과 노동과의 관계는 이제 설명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계점이 된다. 이렇게 해서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번. 노사관계의 주체를 사용자 및 단체, 노동자 및 단체, 정부로 규정했다. 노사정으로 규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는 기술, 시장 또는 예산상의 제약, 권력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노사관계 이론은 던롭의 시스템 이론. 2번. 던롭이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여건 또는 환경으로 지적한 사항이 아닌 것은 기술, 시장 또는 예산상의 제약, 각 주체의 세력 관계, 권력 구조. 그래서 1번 정답입니다. 3번. 미국에서 1935년에 제정된 전국 노사관계법 이후에 확립된 노사관계는 1935년 전국 노사관계법 이후에 확립된 노사관계는 이제 뉴딜적 노사관계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 1930년대가 미국에서 이제 경제 대공황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정책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입니다. 뉴딜 정책이라는 것은 시장에 개입하는 거죠, 정부가. 그래서 일자리를 정부가 만드는 정책. 이게 뉴딜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1935년에 전국 노사관계법이 제정이 되었고 이 법을 계기로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가 이제 적대적인 태도에서 좀 상대적으로 비교적 좀 우호적인 성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노동조합 이런 것들을 대해서 또 법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노동운동을 더 이제 장려하고 보호하는 이런 성격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게 뉴딜적 노사관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1935년 경제 대공황 떠올리시고 뉴딜 정책 떠올리시면 뉴딜적 노사관계. 정답 1번. 4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노동조합의 성장률을 저하시키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여성 근로자 비율 증가, 국제경쟁 완화, 서비스업 비중 증대, 근로자 취향이 개인 중심적으로 변화. 앞에서 우리가 노동조합 공부할 때 이제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인 성향, 개인화 성향이 노동조합 조직률을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했고 서비스업이 비중이 증대할수록 서비스업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다고 했어요. 네. 상대적으로 고용이 좀 불안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 근로자 비율이 증가하면 노동조합 조직률, 성장률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 경쟁의 경우에는 심화되는 경우, 국제 경쟁이 심화되고 대외 여건이 악화될수록 노동조합이 조직률,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다시 국제 경쟁이나 대외 여건이 안 좋아질수록, 그러니까 국제 경쟁이 심화되고 대외 여건이 안 좋아질수록 노동조합 조직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정반대의 이야기죠. 국제 경쟁 완화가 아니라 심화가 되겠습니다. 정답 2번. 네, 이번에는 기업 형태, 경영 참여에 관한 내용을 같이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산업민주화 정도가 가장 높은 형태의 기업은 산업민주화 정도가 높다는 것은 어떤 조직 내 의사결정이 민주적이다.
그 정도가 높다라는 의미겠죠. 선택지를 쭉 보시면 자, 중앙 집권적 기업은 일단 가장 아니겠고요. 전문 경영인 기업, 노동자 경영 참여, 노동자 자주 관리, 노동자가 경영을 참여하는 걸 넘어서 자주 관리,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기업. 네, 요게 가장 산업 민주화 정도가 높겠지요.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제 노동자 자주 관리라는 것은 산업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강조하는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노동자 이 조직도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 통제도 노동자가 하고 조직 기업의 소유도 노동자 소유의 원칙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 자주 관리 기업. 2번. 다음 중 가장 적극적인 근로자의 경영 참가 형태는 단체 교섭을 통해서 참가할 수 있고 단체 행동에 의해서 참가할 수 있고 노사 협의회, 근로자 중역 감사역제. 여기서 보면 이제 근로자 중역 감사역제. 근로자가 노동자가 중역 감사역을 맡는다는 거잖아요. 네. 노동자 측의 중역이 기업 경영에 관해서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가 근로자 중역 감사역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네. 3번. 다음 중 종업원의 의사결정 참여가 가장 적극적인 기업 형태는 전문 경영인, 종업원 주식 소유, 생산자 협동조합, 전통적 투자자. 자, 생산자 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생산자들이 모여서 이제 조합을 이루는 형태잖아요. 네, 모두가 이제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협동조합, 정답 1번. 4번. 기업의 종업원 주식 소유제 또는 종업원 지주제 도입의 목적이 아닌 것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기업 재무 구조의 건전화, 종업원이 주식을 소유하면 그만큼 이제 재무 구조가 좀 안정될 수 있겠죠. 종업원에 의한 기업 인수로 고용 안정 도모, 공격적 기업 인수에 대해서 방어 수단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종업원 주식 소유제, 간단히 좀 첨언을 하자면 이것도 근로자의 경영 참여 형태가 되겠죠. 네, 종업원이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니까. 네. 그래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자본소득이 증가하는 장점도 있을 수 있고 앞에서 봤듯이 고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지배구조 개선에 효과도 있고 적대적 M&A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5번으로 갑니다. 노사 간의 공동결정이라는 광범위한 합의 관행이 존재하고 있는 국가는 네, 노사 간 공동결정이라는 제도는 독일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공동결정 독일. 요거는 네, 문제 통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6번. 우리나라 기업의 노사협의회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사항은 자, 노사협의회는 이제 노동조합과 보통 구분해서 정리를 많이 하는데 뭐 자세하게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하기보다는 그냥 성격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 활동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뭐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이 말 그대로 이제 협의를 하는 거야. 뭐 기업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고 조금 더 뭔가 순한 맛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교섭, 단체 교섭, 임금 협상 요게 어쨌든 주요 목적이잖아요. 네, 뭐 근로 여건 개선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노사 협의회라고 하면 일종의 협력체라는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다루고 근로자의 채용 배치, 교육 훈련 등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임금 및 근로 조건의 교섭은 네, 분명한 노동조합의 그 영역입니다. 그래서 3번.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대립되는 내용이잖아요.
4번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 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 증진 이런 것에 대해서도 노사가 서로 협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노사협의회랑 이제 그 단체 교섭,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과는 이제 엄밀하게 또 구분되지는 않아요. 서로 내용이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4번 내용 같은 경우도 단체 교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완전히 분리되진 않는데 이런 조직 자체, 모임 자체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계시면 노동조합 활동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요걸 기억하시면 3번 임금 및 근로조건의 교섭은 단체 교섭의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간단하겠습니다. 경제적 조합주의입니다. 경제적 조합주의라는 것은 노동조합이 싸우기 위한, 투쟁을 위한 목적이 아니다. 좀 건설적인, 협력적인, 또 노동자의 그런 이익, 실질적인 그런 권익을 위한 것이 노동조합이다. 이런 성격을 띠는 것이 경제적 조합주의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노사관계는 이해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한 비적대적 관계다. 노사관계는 비적대적 관계로 규정을 하는 것이 경제적 조합주의입니다. 타협을 할 수 있다. 타협을 통해서 노동자의 지위 향상, 복지 실현을 노력을 하는 게 경제적 조합주의. 말 그대로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투쟁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경영진에 대해서, 사측에 대해서 경영 정권을 인정하고 경영 참여를 회피합니다. 경제적 측면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오히려 노동자의 복지, 경제적인 이익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런 경영권에 대해서 크게 집착을 하지 않는다. 다음 노동조합 운동의 목적은 근로조건 개선, 임금 인상, 단체교섭제도 강화이다. 경제적인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죠. 경제적 조합주의 끝. 문제 풀어봅니다. 경제적 조합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노동조합 운동과 정치와의 연합을 특징으로 한다. 아니죠. 경제의 포커스, 정치는 관심 없어. 1번이 틀린 내용이죠. 나머지 선택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경영 정권을 인정하고 경영 참여를 회피해요.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만 충족시켜주면 돼요. 경영 상관없어. It doesn't matter죠. 노동조합 운동의 목적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포함한 생활조건 개선의 유지와 있다. 경제적인 부분, 포커스. 노사관계를 기본적으로 이해 대립의 관계로 보고 있지만 이해 조정이 가능한 비적대적 관계로 이해를 한다. 비적대적 관계이다. 이번 내용은 실업입니다. 실업. 우리 노동시장론에서 아주 출제가 자주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앞에서 몇 번 언급을 했는데 직업상담사 시험 공부를 좀 찍먹이라도 해봤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몇 가지 있다고 했죠. 실업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실업의 유형. 실업의 유형은 마구 경계를 기억해 주세요. 실업은 마구 경계해야 돼요. 마구 경계. 그래서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 계절적 실업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보세요. 마구 경계,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 계절적 실업. 실업은 마구 경계해야 한다. 그래서 마구 경계 플러스 기술적 실업을 추가로 하나 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구 경계고 실제 우리가 현실 경제에서 논하게 되는 실업들은 마구경. 여기에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어요. 계절적 실업은 실제 이런 경제 이론이나 현실 경제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관심을 갖는 실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구경. 그래서 마구경계, 마구경. 하나씩 한번 살펴봅니다. 마찰적 실업. 직업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업입니다. 직업 정보가 부족하고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정보가 미스매치, 서로 매치가 안 될 때 발생하는 실업이 마찰적 실업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나오면 마찰적 실업을 떠올려 주세요. 이렇게 미스매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업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실업이겠죠. 그리고 자연 발생적인 실업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실업. 네, 구직자가 이제 자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이제 자발적 실업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업을 탐색한다 라는 의미에서 탐색적 실업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자연적 실업, 자발적, 탐색적인 실업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정보의 불일치, 정보의 불완전성, 구인자와 구직자 서로 간의 정보의 미스매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마찰적 실업이다. 정보의 유통장애, 같은 의미죠. 정보의 유통장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마찰적 실업이다. 그렇다면 지금 마찰적 실업의 원인을 봤잖아요.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마찰적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계속 정보가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직업 정보가 부족하고 정보의 불일치, 정보의 유통장애. 그러면 정보를 유통시켜주면은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업 정보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정보망을 확충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직업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런 식의 대책이 마찰적 실업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마찰적 실업 끝. 다음 구조적 실업입니다. 구조적 실업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 구조 변화에 따른 실업입니다. 경제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발생하는 실업이고, 지역 간 불균형, 산업 간 불균형. 무엇이 불균형하냐? 노동력 수급이 불균형할 때 실업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지역 간의, 산업 간의 노동력 수급이 불균형할 때 발생하는 실업, 구조적 실업.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장 산업이 있고 사양 산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장 산업의 경우에는 현재 이제 노동력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사양 산업의 경우에는 노동력이 과잉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양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성장 산업에 있는 기업들은 노동력을 구하기가 힘들어지죠. 이러한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이 구조적 실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 실업은 효율 임금 정책과 관련이 있어요. 효율 임금 정책은 뒤에서 다룰 내용이지만 고임금 정책입니다. 효율 임금 정책 이꼴 고임금 정책. 임금을 높게 책정하는 정책이라는 거예요. 기업에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고임금 정책을 쓰는 것이 오히려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 미친다. 그래서 기업들은 고임금 정책, 효율 임금 정책을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구조적 실업일 때는 구조적 실업이 아니라 장기적 성장 산업에 있는 기업들은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효율 임금 정책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적 실업은 효율 임금 정책과 관련이 있다. 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구조적 실업의 대책. 경제 구조가 변화하고 노동력 수급이 불균형한 거니까 노동력 수급의 균형을 맞춰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산업 간 노동력 수급을 맞춰주기 위해서 노동력의 재교육, 네, 훈련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동자들의 이주를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구조적 실업의 대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리되시나요? 네. 그래서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은 확실하게, 지금 굉장히 천천히 말씀드렸는데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고 지금 바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적 실업입니다. 경기적 실업도 마찬가지 경기에 따른 실업이 되겠습니다. 불경기 시기에, 경기가 안 좋은 시기에 발생하는 것이 경기적 실업. 그래서 수요 부족 실업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총수요가 부족하잖아요. 수요 자체가 부족하니까 일자리가 줄어들죠. 기업에서 일거리가 없으니까 직원들을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이다. 경기적 실업은 수요 부족 실업이다. 나머지는 다 비수요 부족 실업이 되겠죠, 그러면. 네. 그리고 경기적 실업은 임금의 하방 경직성과도 관련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라는 것은 임금이 하방, 아래 방향으로 경직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임금이 아래 방향으로 잘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즉, 임금이 잘 내려가지 않는 성질. 한 번 올라간 임금은 잘 내려오지 않는 성질. 우리 임금은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것과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기업도 어려워지니까 임금을 낮추고 고용을 유지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임금의 하방 경직성 때문에 사람들이 임금이 내려가는 걸 잘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을 낮추고 고용을 유지하는 전략보다는 일부 인원을 이제 내보내는 거죠. 구조조정을 하는. 네,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실업이 이제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임금의 하방 경직성과 경기적 실업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중요한 세 가지 실업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계절적 실업은 계절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입니다. 기후나 계절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이기 때문에 일시적이다. 그리고 기술적 실업이라는 것은 마르크스를 기억해 주세요. 기술적 실업은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실업 이론입니다. 기술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기술 혁신 및 자본 집약적 생산 방식이 노동의 총 수요를 감소시킨다는 거죠. 기계가 사람을 대체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노동력이 이제 실업을 맞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마르크스는 산업예비군이라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산업예비군이란 상대적으로 과잉 상태의 노동력을 말하는 거예요.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면서 노동력이 남게 되죠. 이렇게 발생된 과잉 노동력을 산업예비군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업의 유형 끝.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마구 경계에 있어요. 마구 경계. 그래서 마찰적 실업은 자연 발생적 실업이고 직업 정보와 관련이 된 실업. 구조적 실업은 경제 구조 변화. 그래서 산업 간, 지역 간 노동력 수급이 불균형을 이루어서 발생되는 실업이죠. 그래서 성장산업, 사양산업 간의 그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이로 인해서 효율임금 정책과 관련이 된다. 경기적 실업은 경기가 안 좋을 때 발생하는 실업이고 수요 부족 실업이죠. 그리고 기술적 실업은 마르크스 떠올리시면 되고 산업 예비군 떠올리시면 됩니다. 문제를 또 많이 풀 거니까요. 문제 풀면서 또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1번 실업을 수요 부족 실업이랑 비수요 부족 실업으로 구분할 때 비수요 부족 실업을 모두 고른 것은 수요 부족 실업이 아닌 게 비수요 부족 실업입니다. 대표적인 수요 부족 실업 뭐였나요? 네. 경기 안 좋을 때 총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한다. 그래서 수요 부족 실업은 경기적 실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비수요 부족 실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2번 수요 부족 실업에 해당되는 것은 총수요 부족 뭐였죠? 경기적 실업. 비수요 부족 실업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수요 부족 실업을 묻는 거죠. 수요 부족 실업은 경기적 실업이다. 다음 중 비자발적 실업이 아닌 것은 비자발적 실업이 아니라는 것은 자발적이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해도 되잖아요. 자발적 실업은 뭐였나요? 네, 마찰적 실업이었죠. 자발적 실업, 자연적 실업. 네. 그래서 직업 정보가 원인이라 그랬죠. 직업 정보의 유통 장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 5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실업과 미충원 상태에 있는 공석이 공존하는 경우의 실업. 즉 노동시장의 정보가 불완전하여 정보의 불완전성. 정보 나오면 뭐였죠? 네, 마찰적 실업. 구직자와 구인처가 적절히 대응되지 못하는 미스매치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준다고요? 대책이 뭐라고요? 직업 정보를 유통시켜주는 것. 직업 정보망의 확충이 있겠고 또 구인처와 구직자를
이제 매칭해 주는 걸 도와줄 수 있겠죠? 네. 이런 게 대책이 되겠습니다. 6번. 정부가 노동시장에서 구인구직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면 직접적으로 줄어든다. 네,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건 마찰적 실업의 대책입니다. 7번. 정보의 유통장애 정보, 유통 뭐였죠? 마찰적 실업. 실업의 유형 중 고용정보 효율화 정책으로 효과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 정보 나왔어요. 고용정보를 효율화한다. 정보의 유통망을 확충시켜주고 마찰적 실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동자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직장을 찾기 위해서 정보 수집 활동에 종사하고 있을 동안의 실업 상태, 정보의 불완전성에 기인하는 실업, 정보, 마찰적 실업. 10번.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게 유발되는 실업. 사회적 비용이 적게 유발된다는 거는 파급 효과가 적다는 거잖아요. 어떤 거예요? 네, 마찰적 실업이죠. 자연적 실업도 자발적 실업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찰적 실업이 사회적 비용이 적게 유발되는 실업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마찰적 실업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기 침체로부터 오는 실업이다. 이건 어떤 실업이었나요? 경기적 실업이었습니다. 구인자 구직자 간의 정보의 불일치, 정보의 미스매치, 마찰적 실업에 대한 설명. 2번이 정답이고요. 4번 한번 볼게요. 노동절약적 기술 도입으로 해고가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실업 뭐였죠? 마르크스 산업예비군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기술적 실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12번. 마찰적 실업의 원인, 정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기억, 노동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직장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자발적 실업의 성격, 마찰적 실업이었죠. 니은, 기업이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요거는 높은 임금, 고임금 정책, 효율 임금 정책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효율 임금 정책은 구조적 실업과 연관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디귿, 노동조합의 존재로 인해 조합원의 임금이 생산성보다 높게 설정되기 때문이다. 네, 요거랑은 이제 마찰적 실업, 직업 정보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1번. 13번. 마찰적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것은 구인구직 대한 전국적 정산망 연결, 네, 정보망을 확충하는 것이죠. 직업 안내, 직업 상담 등 직업 알선 기관에 의한 효과적인 알선. 그렇습니다. 정보 제공이죠. 고용 실태 전망에 관한 자료 제공. 네, 그렇습니다. 직업 정보의 제공과 관련된 내용들. 노동자의 전직과 관련된 재훈련. 이거는 어떤 실업과 관련이 있나요? 전직. 노동자의 그 수요에 대해서 수요 공급 수급이 불균형을 이룰 때 노동자의 전직과 관련된 재훈련을 실시했잖아요. 네.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산업 간, 지역 간 구조적 실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 14번. 마찰적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 정책은 마찰적 실업, 성과급제 도입, 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겠죠? 근로자 파견업 활성화, 협력적 노사관계, 구인구직 정보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네, 정보 제공의 효율성 4번. 15번. 근로자의 구직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탐색 기간이 길어질수록 탐색 비용은 증가하겠습니다. 탐색 기간이 길어질수록 좋은 일자리를 찾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상대적으로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빠르게 급하게 취업을 하는 것보다는 직업 탐색 활동은 노동시장 정보의 불완전성에 기인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업 탐색, 정보 이런 이야기는 다 마찰적 실업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4번. 직업에 관련된 정보를 얻는데 소요된 지출은 인적자본 투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인적자본 투자로 이제 간주를 합니다. 직업 정보도 정보에 관한 지출도. 그래서 정답은 4번. 16번. 사용자의 구인 활동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사용자가 채용을 하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1번. 사용자는 호황기에 채용 기준을 낮추고 불황기에 채용 기준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왜냐하면 호황기 때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채용 기준을 낮추어서 채용을 하는 것이 이제 효과적이겠고, 불황기에는 적은 인원밖에 뽑을 수 없으니까 채용 기준을 높여서 엄선해서 채용하는 것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더 좋겠습니다. 2번, 고임금 정책은 사용자의 채용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니요, 궁극적으로는 이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고임금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고임금 정책 자체의 목적은 생산성이 더 좋다는 가정에서 고임금 정책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임금을 주고 평균 임금, 산업 내에 평균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주고 채용을 해도 그래도 생산성 향상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고임금 정책을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채용 비용을 줄이는 것과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이제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3번. 사용자는 구직자의 생산성을 정확히 알고자 하면 할수록 채용 비용이 증가한다. 네, 그렇겠죠. 왜냐하면 구직자의 생산성을 정확히 알려면 뭐 검사를 더 해볼 수도 있고 또 면접을 더 해볼 수도 있고 다른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고 이렇게 절차가 늘어날수록 채용 비용은 증가하게 됩니다. 공석이 발생할 경우 내부 승진에 의해 필요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기업 측의 위험 부담이 적다. 네, 아무래도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내부 승진으로 고용을 할 때 더 위험 부담이 적겠습니다. 17번. 경기적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경기적 실업. 경기적 실업의 원인은 뭐였죠? 네, 경기가 안 좋을 때 수요 부족이잖아요. 총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했어요. 총수요 부족. 그러면은 대책으로는 총수요를 확대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총수요의 증대. 정답은 2번. 그래서 이렇게 총수요를 확대시키는 경기 확장, 부양 정책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경기적 실업의 대책. 18번. 산업구조 변동 시 성장 산업의 기업들이 요구하는 기술과 사양 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이 제공하는 기술이 서로 맞지 않아서 사양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성장 산업으로 즉시 이동할 수 없어요. 이런 경우를 어떤 실업이라고 했나요? 네, 산업 구조의 변화라 그랬죠. 구조적 실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뭐라 그랬나요? 사양 산업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주를 지원하는 것, 만약 지역 간 격차라면, 근데 여기서는 산업 간 격차니까 이 노동자들을 재교육 훈련시키는 것을 통해서 네,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 19번.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으로 기존의 필름 산업이 쇠퇴했어요. 그래서 필름 산업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산업 구조의 변화죠. 구조적 실업입니다. 20번.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 효율성 임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효율 임금 정책, 고임금 정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임금 정책과 관련되는 실업은 어떤 실업이었죠? 네, 구조적 실업이었습니다. 정답은 2번. 21번. 다음 현상을 설명하는 실업의 종류와 대책을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성장 산업에서는 노동에 대한 초과수요로 인하여 노동력 부족이 나타나고 사양 산업에서는 노동력 과잉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산업 구조의 불균형, 구조적 실업이었죠. 그래서 인력 정책이 대책이 되겠습니다. 재교육시키는 방법, 네. 성장 산업으로 재교육시켜서 네, 고용을 늘릴 수 있죠. 22번. 구인처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갖춘 근로자가 없어서 발생하는 실업은 뭐였죠? 성장 산업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구조적 실업이죠. 네. 그래서 성장 산업에서는 효율 임금 정책을 사용해서 근로자의 이직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 23번. 구조적 실업 대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경기 활성화, 경기 부양 정책은 어떤 실업과 관련됐나요? 네, 경기적 실업이죠. 경기적 실업은 불경기 때 발생을 하고 수요 부족 실업이기 때문에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총수요 증대 정책, 경기 부양 정책이죠. 1번이 구조적 실업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직업 전환 교육, 네, 산업 간 이동을 위해서
직업 전환 교육을 시켜줄 수 있고, 지역 간 이동을 돕기 위해 이주 보조금, 그리고 산업 구조 변화 예측에 따라서 인력 수급 정책을 만드는 것이 구조적 실업의 대책. 24번. 구조적 실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정보 부족은 어떤 실업이었나요? 정보 부족은 마찰적 실업. 1번이 틀린 내용. 나머지 선택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구인처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없는 경우. 네. 이거는 이제 성장산업의 기업체와 관련이 되는 이야기고요. 산업구조 변화에 노동력 공급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서 발생한다. 네. 산업 간 노동력 수급 불균형. 적절한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재교육 훈련을 통해서 산업 간 노동력 이동을 도울 수 있습니다. 25번입니다. 해고에 대한 사전 예고와 통보가 실업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실업의 유형을 모두 고른 것은 해고를 사전 예고하고 통보하면 실업을 감소시킬 수 있대요. 미리 사전 예고하면은 다른 직업을 알아볼 수 있잖아요. 직업을 탐색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마찰적 실업을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마찰적 실업 감소시킬 수 있고, 그 다음 구조적 실업. 네, 미리 재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조적 실업은 미리 사전 예고 통보했을 때 실업을 감소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경기적 실업은 답이 없어요. 경기 부양 정책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죠. 그래서 미리 예고한다고 해도 일자리가 없는데 어디를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마르크스 나오면 어떤 실업이었죠? 네, 기술적 실업입니다. 근데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기술 진보로 인해서 상대적 과잉 인구, 과잉 노동력이죠. 잉여 노동력 발생하게 된다.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게 된다. 산업 예비군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실업. 27번. 잠재적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노동의 한계 생산물이 거의 0에 가까운 실업을 말한다. 네, 이제 노동의 한계 생산물은 이제 뒤에서 다룰 내용인데요. 우선은 이 선택지는 그냥 읽고, 이게 거의 0에 가까운 한계 생산이 0에 가까운 게 이제 잠재적 실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계 생산이라는 것은 이제 단위당 생산량을 말하는데요. 이제 노동력을 한 명씩 늘렸을 때 증가하는 생산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자세히 다룰 거예요. 그래서 한계 생산물이 점점 내려가요. 노동력이 늘어날수록. 그러다가 0이 되는 지점이 이제 이윤이 최대화되는 지점이고, 한계 생산물이 0보다 이제 낮아지면은 그러면 이제 손실이 나는 것이겠죠. 2번. 표면적으로 취업 상태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농촌의 과잉 인구 등이 해당된다. 네, 이것도 잠재적 실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구직의 가능성이 있다면, 구직의 가능성이 높았더라면 노동시장에 참가하여 적어도 구직 활동을 했을 사람이 그와 같은 전망이 없거나 낮다고 판단하여 비경제 활동화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직 활동을 이제 할 수 있었던 사람이 그냥 지레 포기한 거죠. 네. 그래서 비경제 활동 인구화 되어 있는 경우, 이것도 잠재적 실업에 관한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불법 체류 외국인 취업에 따른 실업이 해당된다. 네, 요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재적 실업의 개념 하면은 이제 1, 2, 3번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8번.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마찰적 실업은 자연 실업률 측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찰적 실업은 자연적 실업이라고 했잖아요. 자연 발생적 실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포함이 됩니다. 네, 1번 틀린 얘기. 더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경우는 이건 자연적 실업, 자발적 실업, 마찰적 실업이 되겠습니다. 경기적 실업은 자연 실업률 측정에 포함된다? 아니죠. 자연 발생하는 실업은 마찰적 실업이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실업률에서 실망 실업자가 많아지면 실업률은 하락한다. 네, 이게 맞는 얘기인데요. 이제 실망 실업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실망 실업자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제 그림을 살짝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경제활동 인구가 있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 중에는 취업자가 있고 실업자가 있어요. 그래서 실업자는 이제 여기에 속하잖아요. 경제활동 인구에 속하는데 실업률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먼저 알아야겠네요.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대비 실업자 수가 실업률입니다.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 수를 보는 게 실업률이에요. 그런데 이제 실망 실업자라는 것은 요 실업자에 속해 있던 사람이 구직을 단념하는 거예요. 실망해가지고 포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더 이상 이제 구직 활동을 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실업자에서 비경제 활동 인구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경제 활동 인구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뭐 일을 하고 있진 않지만 실업자에서 비경제 활동 인구로 넘어왔기 때문에 실업자 수는 감소하게 되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경제 활동 인구 대비 실업자 수는 더 적어지게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실업률은 더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어차피 또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네, 이해만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정답 4번. 다음 29번.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부는 경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하여 기업의 설비 투자를 억제시켜야 한다. 억제시키는 게 아니라 확대시켜야겠죠. 네. 경기 부양책을 써야 하니까. 2번. 취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구직 포기자의 증가는 실업률을 감소시킨다. 네, 우리가 방금 봤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취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구직 포기자의 증가. 그러니까 여기 위치하고 있다가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실업자 수는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실업률은 낮게 나와요. 3번. 전업주부가 직장을 가지면 실업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은 모두 낮아진다. 전업주부는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전업주부가 직장을 가지면 어디로 가요? 취업자 수로 넘어가죠.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도 플러스 1 되고 취업자 수도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면은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모두 낮아진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아지겠죠.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났으니까. 네. 4번. 실업급여의 확대는 탐색적 실업을 감소시킨다. 탐색적 실업이라는 것은 마찰적 실업을 얘기하죠. 마찰적 실업. 그러면 실업급여가 확대된다는 건 실업자한테 돈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직업을 구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직업을 알아볼 생각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마찰적 실업이 증가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실업급여의 확대는. 네. 그래서 옳은 것을 찾는 문제니까 정답은 2번. 30번.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실업급여의 확대는 탐색적 실업을 증가시킨다고 방금 말씀드렸죠. 네. 경기 변동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은 경기적 실업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때 발생하는 실업 되겠습니다. 구직 단념자는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된다. 네, 맞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살짝 그려보면 여기가 경제활동 인구, 여기가 비경제활동 인구, 여기가 취업자, 여기가 실업자. 그래서 구직 단념자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속하게 됩니다. 비수요 부족 실업, 즉 수요 부족 실업이 아닌 거죠. 수요 부족 실업이 아닌 것은 경기적 실업은 뭐였어요? 수요 부족 실업이었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1번.
실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사이버 뱅킹, 폰 뱅킹과 같은 은행 업무의 변화로 인하여 은행원의 공급 과잉이 발생하는 반면 정보통신의 산업의 경우에는 노동력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현상. 이거는 경기적 실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기적 실업과 관련이 있나요? 아니죠. 이게 구조적 실업이죠.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그래서 1번은 구조적 실업과 관련된 이야기. 2번 자발적 실업은 노동시장의 정보 부족과 같은 노동시장의 불안전성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임금의 경직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발적 실업하면은 마찰적 실업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마찰적 실업은 정보의 불안전성에 의해 발생하는 건 맞는데 임금의 경직성과는 이제 관련이 없죠. 임금이 경직돼 있다면 사람들이 직장 이동을 많이 할까요? 많이 안 하겠죠. 임금이 경직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더 높은 임금을 찾아서 네, 이직을 하는 것이니까 네, 2번은 틀린 내용입니다. 3번 사람들이 더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하여 잠시 쉬고 있다거나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며 이는 완전 고용 상태에서도 존재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찰적 실업은 완전 고용 상태에서도 존재합니다. 완전 고용 상태라는 의미는 실업이 0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완전 고용 상태라는 의미는 실업이 이제 자연적 실업만 존재하는 상태. 자연적 실업만 존재하는 상태가 완전 고용 상태라고 합니다. 실업률이 0이라는 얘기가 아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4번. 일반적인 정부 고용 정책의 주된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 실업으로는 마찰적 실업을 제외한 게 비자발적 실업이 되겠죠. 경기적, 계절적, 구조적, 마찰적 빼고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 네, 여기까지 해서 실업에 관한 문제 많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같이 풀면서 좀 내용 정리가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따로 공부 많이 할 필요 없이 네, 이 시간 안에 좀 정리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베버리지 곡선입니다. 출제가 많이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해를 하고 정리하신다면 네,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문제가 출제됐을 때 잘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버리지 곡선은 실업 결원 곡선이라고도 합니다. 결원이라는 것은 빈 일자리 수, 영어로 job vacancy라고 하거든요. 빈 일자리 수를 말합니다. 아래 곡선을 보시면 가로축은 실업자 수, 세로축은 결원 수, 네, 빈 일자리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45도 선을 보시면은 가로축과 이제 세로축이 똑같은 지점들이 모인 선이 45도 선이 되겠죠. 실업자 수와 결원 수, 빈 일자리 수가 똑같은 점들을 모았다. 실업자 수, 빈 일자리 수 똑같으면 어때요? 고용이 완전히 된 상태잖아요. 완전 고용 상태. 그래서 45도 선의 의미는 완전 고용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곡선이 있죠. 이 빨간 곡선이 있는데 이 곡선이 의미하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왼쪽 위로 곡선이 이동을 하면은 경기가 팽창하고 있다. 경기가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오른쪽 아래로 이동하는 것은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 위축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기 완전 고용 곡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딱 완전 고용 상태잖아요. 이 상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왼쪽 영역 여기는 어때요? 결원 수가 실업자 수보다 많은 영역이잖아요. 빈 일자리가 실업자 수보다 많다라는 것은 경기가 좋다라는 의미죠. 실업자가 적다는 의미니까. 반면에 이 오른쪽 영역을 볼게요. 실업자 수가 빈 일자리 수보다 더 많습니다. 그 말인즉 네, 실업자가 많다, 경기가 안 좋다라는 의미로 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오른쪽 영역, 완전 고용 상태를 나타내는 이 45도 선의 오른쪽 영역은 여기에 이제 실업자 수는 수요 부족, 왜냐하면 경기적인 영향으로 인한 실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기적 실업, 수요 부족 실업, 수요 부족 실업에 따른 실업자 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오른쪽 영역에 한해서는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곡선이 이렇게 두 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각각의 상황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1번 상황이 있고 2번 상황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상황이 더 상황이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결혼수를 똑같다고 봤을 때, 결혼수가 V1만큼이다 라고 했을 때 1번 경기 상황에서는 실업자 수가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2번 경기 상황이라고 봤을 때 결혼수가 V1이면 실업자 수가 이만큼이죠. 어떤 게 더 안 좋은가요? 네, 2번이 더 경기 상황이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베버리지 곡선이 원점에서부터 점점 더 멀어질수록 구조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곡선이 우상향할수록 노동시장은 더 악화되고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한 가지 더 정리가 된 것이죠. 그럼 여기까지 한번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45도선의 의미는 네, 완전 고용의 상태이다. 왜냐하면 요 V1이랑 U1이랑 다 같은 숫자잖아요. 네, 그래서 다 같은 지점들을 모아놓은 선이니까 빈 일자리 수랑 실업자 수랑 똑같은 것들을 모아놓은 선, 완전 고용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곡선이 원점에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네, 구조적으로 노동시장이 더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구조적 실업자 수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두 가지만 더 공부를 해볼게요. 자, C 지점. 요 2번 상황에서 2번 경기 상황에서 요 C 지점을 볼게요. 요 C 지점에서는 수요 부족 실업자 수가 어떻게 될까요? 자, 요 영역이 이제 수요 부족 실업자의 영역이라 그랬죠. 완전 고용 상태 선에서 우측 영역은 수요 부족 실업자 수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부족 실업자 수는 C 지점에서는 이제 요만큼이 수요 부족 실업자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C에서 여기 A까지 요 U1에서 U3 요 구간이 이제 수요 부족 실업자 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 상황은 어때요? 실제 상황은 요 곡선을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뭔가 경기 부양책을 썼어요. 경기 부양책을 썼는데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지점이 C지점에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은 B지점에 딱 다다르면 요 이상은 이제 갈 수가 없어요. 네, 완전 고용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까지만 이제 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요 부족 실업자 수는 이제 요만큼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제 여기 곡선상에서는 수요 부족 실업자가 이 결혼만큼을 뺀 수니까 요만큼에 해당이 되지만 실제로는 이제 곡선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책을 사용하면 경기 부양책을 사용하면 이게 지점이 이동을 하면서 요 B지점까지만 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요 부족 실업자 수는 요만큼이 되고 그러면은 나머지 실업자 수, 전체 실업자 수가 이만큼이니까 나머지인 요만큼은 어떤 실업자 수가 돼요? 여기가 수요 부족 실업자 수니까 여기는 비수요 부족 실업자 수가 된다. 비수요 부족 실업자라는 것은 어떤 실업을 의미하냐면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을 의미합니다. 계절적 실업은 우리가 이런 경기 이론을 설명할 때 다루지 않는 실업이고요. 그래서 비수요 부족 실업이다 라고 하면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그래서 이 숫자가 마찰적, 구조적 실업자 수고, 하지만 베버리지 곡선에서는 어떤 게 마찰적 실업자 수고, 어떤 만큼이 구조적 실업자 수인지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베버리지 곡선 끝. 그래서 내용이 뭐 어렵다고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차근차근 이해하면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 부족 실업자 수는 이제 CG점에서는 요만큼인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곡선상으로 움직이니까 B지점까지만 이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요만큼이고 나머지는 비수요 부족 실업자 수다. 그리고 비수요 부족 실업자 수는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자 수의 합이다.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노동시장 상황 BC2. 이 상황에서 C점과 B점 간의 차이는 곧 수요 부족 실업자 수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요 부족 실업자 수인데, 문제에서는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요것도 수요 부족 실업자 수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실질적인 부분이고, 요 곡선상에서는 요게 수요 부족 실업자 수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곡선에서 마찰적, 구조적 실업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베버리지 곡선 끝. 문제 같이 풀어봅니다. 1번, 베버리지 곡선이 원점에서 멀어질 때 발생하는 실업 유형. 원점에서 이렇게 멀어지면 구조적으로 경기가, 시장이 나빠진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구조적 실업. 2번, 실업 결혼 곡선에 관한 설명. 베버리지 곡선 틀린 것은 종축, 세로축에서는 결혼수, 빈 일자리 수라고 했습니다. 가로축에서는 실업자 수를 의미한다.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구조적 실업자 수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구조적으로 경기가 나빠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니다. 구분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4번, 현재의 실업자 수에서 현재의 결혼 수를 뺀 것이 수요 부족 실업자 수이다. 자, 이 말은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현재의 실업자 수, 이 CG점을 두고 생각해 볼게요. 현재의 실업자 수에서 현재의 결혼 수, 현재의 결혼 수라는 것은 이제 요게 되겠죠? 요거는 요 V1이잖아요. 똑같잖아요. 45도선으로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요만큼이 수요 부족 실업자 수이다. 요만큼. 맞죠? 그래서 4번도 이제 맞는 이야기. 그래서 3번이 틀린 이야기. 그래서 요게 수요 부족 실업자 수인데, 요게 수요 부족 실업자 수가 맞지만 실제로는 이 상황에서 BC2 상황에서는 요 곡선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까지만 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요 부족 실업자 수는 요만큼이고 요만큼이 비수요 부족 실업자 수가 된다. 마찰적, 구조적 실업자 수. 구분은 할 수 없다. 끝. 3번으로 갑니다. 3번. 노동력의 10%가 매년 구직 활동을 하고 구직의 평균 3개월이 소요된대요. 연간 몇 %의 실업률이 나타나게 되는가? 이런 거 나와도 전혀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푸시면 됩니다. 노동력의 10%가 매년 구직 활동을 해요. 그러면은 이 그림을 한번 그림으로 표시해 볼게요. 우선 연간 몇 %의 실업률이 나타나냐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1년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평균 3개월이 소요된대요. 구직하는 데까지. 그러면 이렇게 4등분을 해요. 요게 3개월, 요것도 3개월 이렇게 나눠봅니다. 근데 1년 동안 전체 10%의 사람들이 구직 활동을 한대요. 그러면은 그냥
사람으로 해봅시다. 10명이라고 해봅시다. 100명 중에 10명이 1년 동안 구직 활동을 해요. 그러면 평균 3개월이 소요된대요. 그러면 이 10명이 여기 이렇게 나눠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3개월에 2.5명씩 들어가면 10명이 딱 맞잖아요. 이게 연간 몇 퍼센트의 실업률이냐고 묻는 거는 1년 내내 봤을 때 1년 내내 실업자 수가 몇 명이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1년 내내 2.5명이 유지되면은 전체 10명이 1년 동안 구직 활동을 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2.5명. 그러니까 2.5%.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4번도 마찬가지예요. 4번도 풀어보면 이제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4번은 전체 20%가 새로운 일자리, 그리고 평균 3개월이래요. 그러면 이것도 1년 전체, 그 전체 인구를 100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20명이 매년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대요. 이게 이제 20명이 돼야죠. 전체가. 그런데 평균 3개월간 직장을 찾는데요. 이게 3개월. 그러면 20명이 요 4칸에 나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5명씩. 이렇게 되면은 1년 내내 5명의 사람들이 이제 직업을 구하고 있는 실업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 정답은 2번. 네, 실업에 관련된 내용을 마쳤고 이제 임금에 관한 내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은 통상임금, 평균임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이제 기본급, 직급수당, 직무수당 등이죠. 통상임금이라고 하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이라는 것은 3개월을 기억해 두세요. 이전 3개월 동안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3개월 동안 총액을 3개월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 그래서 하루당 금액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통상임금을 사용하는 수당들은 해고 예고 수당, 연장 근로수당. 그래서 연장 근로수당 하면 뭐 통상임금의 뭐 50%를 가산한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연차 유급 휴가 수당, 출산 휴가 급여 등을 산정할 때는 통상임금을 사용한다. 그래서 연차 유급 휴가 수당은 뭐 평균 임금을 사용할 수도 있고 통상임금을 사용할 수도 있다. 네. 요거를 좀 혼동하실 수 있어서 네. 주의 깊게 좀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평균임금을 사용하는 급여는 퇴직금, 또 구직급여, 휴업수당, 산재보상 등을 받을 때는 평균임금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임금, 평균임금 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거는 이제 뭐 직장에서 이제 근무를 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그 많이 경험을 해본 것들이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임금 수준의 결정. 임금 수준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는 기업의 내적 요인, 외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기업의 내적 요인이라고 하면 뭐 기업의 경영 방침이 될 수도 있고 노동 생산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 거고 또 외적 요인을 고려한다 라고 하면 노동 시장을 고려하는 거죠. 노동 시장의 수요 공급 이런 것들 또 경쟁 기업의 임금 수준도 고려할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게 된다. 임금 수준의 결정 원칙 이렇게 있습니다. 기업 지불 능력의 원칙. 기업이 지불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생계비를 보장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기업 지불 능력 원칙은 이제 상한선을 정하게 되고요. 생계비 보장은 하한선. 이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서 사회적 균형, 조정 범위가 결정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기업의 지불 능력은 요 정도예요. 최대 여기까지 지불할 수 있고. 근데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려면 최소 요만큼은 받아야 돼요. 이게 하한선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요 사이에서 이제 조정 범위가 되는 겁니다. 사회적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요게 사회적 균형의 원칙. 그래서 상한선 하면 기업의 지불 능력, 하한선 하면 생계 보장. 중간의 조정 범위는 사회적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요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마지막 임금의 하방 경직성. 앞에서 문제 풀면서 봤죠. 임금은 하방, 아래 방향으로 경직되어 있다.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는 게 경직돼 있다. 잘 안 내려간다. 한 번 올라간 임금은 잘 내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임금의 하방 경직성 하면 화폐 환상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화폐 환상이라는 것은 이제 명목 임금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래서 임금이 이제 내려가지 않는 성질. 실질 임금 상관없이 명목 임금에 대해서 화폐 환상이 관련이 되고요. 장기 노동계약,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 이런 것들이 이제 하방 경직성과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역선택 발생 가능성과도 관련이 되는데 노동자가 다른 데로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노동자의 역선택 발생 가능성 그리고 최저임금제라는 것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이제 보호 장치가 되겠죠. 임금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들 또 효율임금제도 고임금제도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임금의 하방 경직성과 관련이 된다. 그리고 장기 노동계약이 왜 임금의 하방 경직성과 관련이 될까요? 단기 계약보다는 장기 계약에서 노동자들은 임금 하락에 대해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1년 계약할 때랑 5년 계약할 때랑 임금 삭감이 뭔가 제한이 됐을 때 반응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장기 노동 계약에 대해서 민감하겠죠. 그래서 임금의 하방 경직성과 관련이 된다. 그리고 물가의 지속적 상승은 하방 경직성과는 이제 관련이 없고 물가가 상승하는 거는 이제 임금이 오르는 것과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임금에 대해서 통상임금, 평균임금 내용 이제 정리하시고 임금 수준, 상한선, 하한선, 조정 범위로 결정이 된다. 그리고 하방 경직성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같이 복습해 볼게요. 1번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산업사회에서 사회적 신분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네, 그렇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2번 임금 수준은 인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는 무관하다. 인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가장 중요한 소득 원천 중에 하나이죠. 4번 유효 수요에 영향을 미쳐서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습니다. 유효 수요라는 것은 구매력이 있는 수요, 실질 구매력 있는 수요를 유효 수요라고 합니다. 2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그리고 직무 직책 수당 이런 것이었죠. 직책, 직급, 직무수당을 포함한다. 기본급, 직책, 직급, 직무수당, 통상임금. 초과급여, 특별급여 등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가 된다. 3번 평균임금은 고용기간 중에서 근로자가 지급받고 있던 평균적인 임금 수준을 말한다. 그래서 평균임금이죠.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면 이전 3개월간 받았던 총액에서 그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눈 그 금액이 평균임금. 4번 평균임금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산출 기준 임금이다. 연장근로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요? 통상임금의 몇 %를 가산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임금이 아니고 통상임금. 정답은 4번.
3번입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을 하죠. 시간 외 수당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연장 근로, 시간 외 수당 계산할 때 통상임금의 몇 퍼센트 가산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각종 재해보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것은 평균 임금이었죠. 네,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 4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통상임금은 기본급, 직무, 직책, 직급수당 이런 거였어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직급수당. 네, 특별급여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5번. A산업의 평균 임금이 B산업보다 높대요. A산업 평균 임금이 더 높대요. 그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A산업의 노동조합이 더 세면은 평균 임금이 높겠죠. 1번이 틀린 얘기이고요. 네. A산업 근로자의 생산성이 B산업 근로자보다 높으니까 임금을 더 많이 받는다. 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고요. A산업 근로자의 숙련도 수준이 B산업 근로자보다 높다. 네, 그렇죠. A산업은 성장산업이고 노동 수요에 노동 공급이 대응을 못해요. 그러면 어떤 정책을 사용하나요? 효율 임금 정책을 사용해서 인력을 끌어와야겠죠. 효율 임금 정책, 고임금 정책. 네. 임금을 평균 임금보다 훨씬 높게 줌으로써 인재들을 유치하고 또 이직하지 않도록 묶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이야기. 정답 1번. 6번. A산업의 평균 임금이 B산업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로 거리가 먼 것. 5번 문제랑 이제 같은 문제입니다. 1번. A산업의 노동조합이 B산업보다 강할 경우 임금이 높을 수 있겠죠. A산업 근로자 생산성도 B산업보다 높으면 임금이 높겠습니다. A산업은 경쟁적인 반면 B산업은 독과점도가 높다. 경쟁적일수록 어때요? 임금은 더 내려가겠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 쓰면 되잖아요. 산업이 경쟁적이라는 것은 플레이어가 많다는 거니까. 회사들이 많으니까 그만큼 고용할 수 있는, 이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활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의 평균 임금이 오히려 더 낮을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A산업은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어서 노동 공급이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대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고임금 정책과 연관이 되고 그래서 평균 임금이 높아질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정답 3번. 7번. 다음 중 임금 수준의 결정 원칙. 임금 수준 결정 원칙 어땠죠? 상한선은 기업 지불 능력, 하한선은 생계비 보장이었죠. 네, 노동자의 생계비 보장. 그리고 요 사이에 조정 범위가 사회적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균형, 생계비 보장, 기업 지불 능력의 원칙. 정답은 3번. 8번. 임금의 경제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임금 결정에서 기업주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선호하고 노동자는 동일 노동, 차등 임금을 선호한다. 이거는 반대입니다. 기업주 입장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한테 더 돈을 많이 주고 싶어 하죠. 그리고 노동자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뀐 내용입니다. 1번이 틀린 내용. 나머지 선택지도 같이 공부해 볼게요. 2번, 기업주에게는 실질 임금이 중요성을 가지나 노동자에게는 명목 임금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목 임금, 실질 임금이라는 것은 실구매력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이 실질 임금이고 명목 임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액면 보이는 금액, 액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노동자에게는 명목 임금이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이제 화폐 환상이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화폐 환상. 노동자들은 화폐 환상을 갖고 있어서 임금의 하방 경직성을 띠게 된다. 네. 하방 경직성, 임금이 안 내려가는 성질이죠. 네. 3번. 기업주에서 본 임금과
노동자 입장에서 본 임금의 성격상 상호 배반적인 관계를 갖는다. 왜냐하면 기업주 입장에서는 이제 이윤이 초점이 되고 노동자에게는 임금이 초점이 되니까 이 기업의 이윤과 노동자의 임금은 서로 상호 배반적인 관계를 갖잖아요. 그래서 맞는 이야기. 4번. 임금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수요 결정의 변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습니다. 임금은 이제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투자 수요 결정에서. 그래서 정답은 1번. 9번. 임금이 하방 경직적인 이유. 거리가 먼 것은 장기 노동 계약, 임금의 하방 경직적인 이유와 관련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로자들, 노동자들은 장기 노동 계약에 대해서 더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속적 상승, 물가의 지속적 상승은 관련이 없다고 했죠. 물가의 지속적 상승은 임금이 올라가는 것과 관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이야기. 강력한 노동조합이 존재하면 임금 삭감이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노동자의 역선택 발생 가능성. 임금을 내린다고 하면은 노동자가 그냥 딴 데로 가버릴 수도 있는 이러한 역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네, 오늘의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산성 임금제. 생산성 임금제라는 것은 생산성을 임금에 연결시킨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생산성 증가율은 실질 임금 인상률이다. 생산성의 증가를 실질 임금과 연동시킨 것이 생산성 임금제입니다. 자, 명목 임금과 실질 임금 우리가 앞에서 문제 풀면서 간단히 공부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명목 임금이란 명목 가격으로 표시된 임금, 눈에 보이는 액면가를 말하는 거죠. 근데 실질 임금이라는 것은 물가 수준을 반영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실구매력, 명목 임금을 실제 구매력으로 평가를 한 임금, 이게 실질 임금입니다. 물가 수준을 반영했다. 그래서 명목 임금이 오르더라도 실질 임금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명목 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으면 어때요? 실구매력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실구매력은 낮아진 거니까 실질 임금은 낮아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산성 임금제에서는 명목 임금의 인상분을 계산할 때는 실질 임금 증가한 분이랑 물가 상승분을 합쳐야 합니다. 그러면 명목 임금의 인상분이 된다. 네, 문제를 풀면서 또 이제 같이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1번, 실질 임금의 정의로 옳은 것은 한 가구의 총임금, 물가 수준을 반영하여 구매력, 실구매력으로 평가한 거죠. 물가 수준을 고려해서. 2번이 실질 임금의 정의. 2번으로 갑니다. 다음 표에서 어떤 도시 근로자의 실질 임금을 구할 경우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크기, 실질 임금을 계산하는 문제네요. 이거는 이제 실질 임금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빈 공간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실질 임금이라는 것은 실구매력을 반영한 거잖아요. 즉 물가 상승을 반영한 겁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제 명목 임금에다가 물가 지수를 나눠준 거예요. 물가 지수를 나눠준 것에다가 곱하기 100. 그러니까 물가 지수분의 명목 임금 곱하기 100 한 게 실질 임금입니다.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목 임금이 있잖아요. 명목 임금이 이제 실질 임금으로 변화하려면 물가를 고려해야 하니까 물가 지수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기역 먼저 구해봅니다. 기역. 근데 여기에 문제 표에 보면 도매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까요? 실질 임금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소비자 실구매력을 바탕으로 한 거잖아요. 실구매력.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의 경우에는
물가지수가 90이고 그 다음에 명목임금이 130. 그래서 곱하기 100. 요거를 하면은 약 144.4가 나옵니다. 그리고 니은의 경우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어떻게 돼요? 실제 명목임금은 140인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100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 괄호를 칠 필요는 없겠네요. 네. 일단 이렇게 계산하면 140이 됩니다. 디귿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명목임금이 160이래요. 근데 이걸 실질임금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물가지수를 고려해야겠죠? 물가지수 115로 나눠줍니다.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 하면 계산한 값이 약 139.1이 나옵니다. 다음 리을은 명목임금이 180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로 나눠줘야 실질임금으로 변환이 되겠죠? 소비자 물가지수 125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 요거를 계산하면 144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값들을 이제 비교를 하면 되겠죠. 둘, 셋, 넷. 그래서 가장 큰 게 기역, 그 다음이 리을, 그 다음 니은, 디귿. 가라나다. 가라나다 정답은 2번. 네. 그러니까 실질 임금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 네. 이 문제도 나오더라도 이제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3번. 생산성 임금제를 따를 때 실질 생산성 증가율은 5%, 물가 상승률은 2%. 그러면 명목임금의 인상분은 명목임금의 인상분은 실질 생산성 증가분이랑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야 되겠죠. 그러면 5 더하기 2 하니까 7%. 4번. 생산성 임금제를 따를 때 물가 상승률은 3%, 실질 생산성 증가율은 7%. 그러니까 실질 생산성 증가율에다가 물가 상승분을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더해야 명목임금 10%. 네. 그래서 명목임금 10%를 인상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 3번. 5번. 또 마찬가지로 생산성 임금제에 물가 상승률이 3%, 실질 생산성 증가율이 5%. 그래서 명목임금은 얼마나 인상되어야 하는가? 실질 생산성 증가율에다가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5 더하기 3 하면 8%. 6번. 생산성 임금제를 따를 때 실질 생산성 증가율 6%, 물가 상승률 3%.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야 되니까 6 더하기 3 하면 9. 정답 3번. 7번. 실질 임금 상승률을 계산하는데 적합한 방식. 실질 임금은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명목 임금이랑 실구매력, 구매 물가 지수 이런 걸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과 관련된 공식들이 보면은 여기에 4번이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랑 명목 임금 상승률 고려해가지고 정답은 4번. 실질 임금과 명목 임금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계시면 네, 이 문제들은 이제 암기하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렇게 정리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8번. 한국의 임금 페리티 지수는 100이고 일본의 임금 페리티 지수를 80이라 가정할 때 옳은 것은? 자, 임금 페리티 지수라고 하면 GNP, 국민 총생산이죠. GNP 기준으로 우리나라 GNP를 기준으로 해서 100이라고 놓는 거예요. 기준을 100으로 놓고 페리티 지수가 100보다 크면은 임금 수준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100보다 낮으면은 임금 수준이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한국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을 감안한 일본이 80이라고 했으니까 임금 수준이 한국보다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국민소득을 감안한 한국의 임금 수준이 일본보다 높다. 그렇죠. 한국이
1번보다 임금 수준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근데 뭐 삶의 질을 알 수는 없잖아요. 임금 수준이 높다고 해서 삶의 질이 높다 낮다를 판단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네, 틀린 내용이 되겠고 3번의 경우에는 국민소득을 감안한 한국의 임금 수준은 더 높다고 봐야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해서 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재밌는 내용으로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